자, 안녕하세요. 복수형 카페 여러분.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역사과 목표의 위기화와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그 교육 목표는 이제 추상성과 이 포괄성에 따라서 이 몇 단계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걸 교육 목표의 위기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제일 추상적인 포괄성이 높은 게 그 교육 목적이죠. 그 다음에 근데 이 교육 목적은 이 가치성을 추구하는 거니까 목표에서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높은 것은 이제 뭐냐면 그 학교 교육 목표고요. 그 다음에 교과 목표, 학력 목표, 단원 목표, 수업 목표 이런 식으로 이제 위계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 우리가 그 시험 문제 주로 나오는 거는 수업 목표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지도안과 같이 나와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그 교육 목표는 그것이 갖는 추상성과 포괄성의 정도에 따라서 몇 단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교육 목표 위계화라고 한다. 먼저 교육 목적과 수업 목표를 구분하고 수업 목표는 다시 일반적 수업 목표와 명세적 수업 목표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 교육 목적은 교육이 지향할 기본적인 방향 제시의 표로서 대체적 포괄적이고 궁극적인 이상적 목표를 말한다. 이것은 교육정책 수립이나 일반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이제 그 수업 목표는 실제적이고 이제 세부적인 목표인데 교육활동의 계획, 실천되는 교육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달성한 목표를 말한다. 이것은 일정한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바라는 수업의 결과에 대한 진술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는 교육 이념과 목적, 학교 교육 목표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 교육은 홍익인간 아래 모든 국민이 하여금 인격을 도양하는 자주적인 생활 능력과 민주심을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인간다운 삶을 영리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연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한다. 자, 이건 학교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과 문학적인 정통을 유지 발전시키고 주민의 평생 교육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등등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은 되게 보면 좀 상위 가치에 속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줄 넘어가면 그 여기 보면 7차 사회과 교육 과정에서는 학교 교육 목표하고 학년 목표가 없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학교 교육 목표는 되게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것들과 이제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력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학년마다 이제 단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해가지고 이렇게 없어졌는데 왜 학년 목표가 없어졌냐면 되게 이제 그 고등학교 2, 3학년 보통 7차 교육 과정에서는 그걸 이제 11학년하고 12학년이라고 하죠. 예, 요때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선택 과목이 있어요. 선택 심화 과목. 그렇기 때문에 선택 심화 과목은 2학년 때 배울 수도 있고 3학년 때 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목표에서 이제 건너뛰어서 교육 목표의 상세화를 볼게요. 자, 교육 목표 상세화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학습 목표를 정할 때 되게 내용 플러스 행동을 해가지고 형식을 쓰죠.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이 행위동사, 그 행동 측면에 이제 그 서술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열거할 수 있다, 기술할 수 있다 등 외부적으로 관찰 가능한 걸로 써야지 우리가 이걸 상세하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외부적으로 관찰 가능하지 못하고 뭐 안다, 인지한다,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하면 우리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 수업 목표라고 해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그 교육 목표, 학습 목표를 쓸 때는 일반적 수업 목표보다는 이런 명세적 수업 목표, 상세화를 통한 명세적 수업 목표를 필요하는데 그러면 이 상세가 왜 필요하냐? 이런 것들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그러면 105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자, 교육 목표의 상세가 이루어지면 교사는 자기가 가르쳐야 할 내용과 행동을 분명히 파악함으로써 수업을 체계적 조직하고 전개할 수 있고 이와 함께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지 명확히 알므로써 학습 동기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또 가르치고 배운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평가 문항을 작성해서 학습평가의 타당도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교사는 수업을 체계적으로 조직할 수 있고요. 학생 입장에 볼 때는 무엇을 어떻게 알게 됨으로써 학습 동기를 익힐 수 있고 평가 문항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학습의 타당도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거 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역사 목표의 상세화가 어떤 이점이 있는가,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평가 측면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거기 보면 이제 상세에서 중요한 게 명시적 행위 동사를 이제 쓰는 건데, 자, 일반적 수업 목표하고 명시적 수업 목표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어떤 것이 일반적 수업 목표인지, 어떤 것이 명시적 수업 목표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일반적 수업 목표는 역사적 사실 이해한다, 그다음 안다, 인지한다. 근데 이거는 이제 외부로부터 관찰 가능하지 못한 것들이죠. 얘가 안지, 이해한지, 인지한지는 관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가도 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확인한다, 기술한다, 열거한다, 그 다음에 관련 짓는다, 이런 표현들은 외부부터 관찰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가가 가능하고요.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타당도도 높일 수 있다, 이런 이제 논리죠. 자, 그래서 뒤에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또 명세성 목표와 관련된 행위동사들이 쭉 나오죠. 구분한다, 항인한다, 뭐 차단한다, 그 다음에 구분한다 등등 있고, 그 다음에 이 상세 목표를 이제 요 밑에 보시면 인지적 영역하고 그 다음에 정의적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한번 다 읽어두세요. 그래서 만약에 지도안이 나오고 학습 목표를 써. 그러니까 이제 학습 목표 쓸 때 영역별 학습 목표를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학습 목표 쓰라고 하면 왜 행동주의 심리학에 입각한 학습 목표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플러스 행동. 여러분들 교육학 시간에 배울 듯이 행위동사를 쓸 때는 뭘 써야 되겠죠? 일반적 행위동사가 아니라 앞에서 언급했던 명세적 수호 목표 행위동사를 이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인지적 영역하고 내용 정의적 영역 꼭 기억을 해두시고 행위동사. 그 다음에 행동 목표를 쓸 때는 교사 행동이 아니라 학생 행동으로 진수하되 그 학습의 결과가 학생들에게 길러주고자 하는 행동의 형태로 제시된다. 자,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이것은 학생 중심이 아니라 교사 중심이죠.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토론할 수 있다, 토의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안 되죠. 이런 것들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뭐냐면 가정 중심이죠. 결과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서 그 밑에 이제 행동 목표를 이제 이렇게 해서 설명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뭐 등등등등 쭉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절대 기준 평가를 이제 도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이 절대 기준 평가는 학생의 교과별 학업 성취도를 집단의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잘 정의된 교수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한 걸 측정할 수 있다. 그럼 뭐 절대 평가를 위해서는, 기준 평가를 위해서는 수업이나 평가의 실제의 기준이나 지침을 역할할 수 있도록 목표를 상세할 필요가 있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행위동사를 쓸 때, 수업 목표를 쓸 때는 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행동주의 심리학에 따라서, 학습 방법에 따라서 일단은 내용 플러스 행동, 그 다음에 행동을 쓸 때는 교훈국 상세화, 그래서 명시적 행위동사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사 중심이 아니라 학생 중심, 그 다음에 가정이 아니라 결과,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수학 목표를 그냥 쓰라고 하면 편한데, 문제는 영역별 목표를 쓰라고 할 때 있죠. 영역별 목표를 쓰라고 할 때는 인지적 측면, 그러니까 지식 측면, 지식 이해 측면, 그 다음에 기능 측면, 가치 태도 측면, 이렇게 영역별 목표를 쓸 때는 또 다른 공식들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다시 생각해서 쓰셔야 돼요. 이 부분 제가 영역별 학습 목표 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요령 부분은 제가 좀 예전에 기본 강의 시간 때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 내용들 좀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안 나왔지만 이제 제가 녹색책 할 때 요 자체가 지금 그 행위 목표, 그러니까 학습 목표 그 기술하는 자체가 행동주의 학습 방법에서 나왔고, 행동주의 학습 방법은 과학과나 수학과는 딱 맞아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역사과 같은 경우에는 좀 맞아떨어지지 않죠. 역사과 쓸 경우는 암기 과목이 돼버린 거야. 단순한 사실에. 그래가지고 이제 녹색책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안을 제시한 게 뭐죠? 구현목표라는 게 있죠. 가정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 근데 제 예전에 녹색책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구현목표라는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냥 이견 제시 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목표 나오라고 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행동주의 학습 목표 쓰시면 되거나 아니면 영역법 학습 목표였죠. 이 두 가지 갈래로 쓰시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기출 문제나 이런 총괄 평가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익혀두셔야 돼요. 이 부분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역사학과 내용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자, 그 역사학과 내용 구성 요소를 이제 보기 전에 그 뭐냐면 형성평가 문제를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보고 이제 다시 넘어갈게요. 자, 140페이지 펴보세요. 자, 140페이지 15번 문제 볼게요. 아, 15번 문제 풀었나요, 제가? 예, 푼 것 같은데. 16번 문제 볼게요. 자, 가에 들어갈 말 써보고, 가의 이점을 그 교사 학생 평가 측면에서 가끔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목표 중심의 교육과정 입장에서 보면, 목표는 학습 지도의 지침과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목표 중심의 교육과정은 뭘 의미할까요? 이거는 행동주의 학습 방법을 얘기하죠. SR 반응 이런 것들 강조하는. 그래서 제 수학 목표는 물론이고 학력 목표, 단원 목표는 가급적 구체적으로 진술되어야 한다. 교과 목표에 거기에 가에 들어갈 게 뭘까요? 상세하죠. 상세하는 그 목표가 의미한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분명하도록 진술된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교사, 학생, 평가 측면에서 하는데 교사는 자기가 가르쳐야 할 내용과 행동을 분명히 파악하여 수업 내용과 그 수업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전개할 수 있고요. 학생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지 명확히 암으로써 학습 동기를 익힐 수 있고 평가는 가르치고 배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평가 문항을 작성하기 쉬워 학습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답을 구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꼭 외워두세요. 기출과 이제 관련된 문제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역사과 내용의 구성 요소를 볼게요. 자, 역사과 내용의 구성 요소는 이제 구체 사실, 그 다음에 개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가 나오죠. 개념과 개념을 연결시킨 일반화. 이렇게 이제, 있고, 뭐, 탐구 방법,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구체 사실 부분은 거의 안 나오고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고, 개념하고 일반화 부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개념과 일반화 중심을 이제 좀 볼게요. 자, 110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 개념의 의미가 있죠. 컨셉의 의미가. 그 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공통된 특성을 지니는 한 문이나 사문이나 행동을 집합한 말로 보통 한 단어로 표현된 일반적 아이디어를 개념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 개별적 사실 속에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공통된 걸 끌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나 민족주의, 권력, 뭐 시민능력, 불경기, 문화 이런 것도 여기에 속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통해서 일반적 아이디어 정신상 이런 것들 개념이라고 한다. 자, 개념에서 항상 나오는 건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이죠. 그래서 녹색책 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자, 내적 측면은 뭘 강조하는 거죠? 속성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적 측면은 뭘 강조하는 거죠? 외연적 측면은 이걸 사례를 강조하죠. 그래서 내적 측면, 그러니까 내포적 정의는 예를 들어 속성은 귀족은 사회적 특권을 가지고 있는 상류 신분 또는 계급이다. 그 다음에 전근대사의 간직을 독점하고 경제적으로 풍요한 생활 누린 집단. 이렇게 이제 속성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족에 대한 사례가 쭉 제시했죠. 귀족은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연적 정의라고 한다. 그래서 내포적 정의야 외연적 정의. 그러니까 사례와 속성 관련된 내용은 개념 할 때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개념의 효용성을 볼게요. 자, 개념은 자, 개념의 효용성을 이제 보면
개념은 다양한 범위에 거쳐 개별적으로 분리된 정보를 일정한 범주에 묶어줌으로써 사문을 보다 체계적으로 의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우리는 그리스의 독립운동, 중남미의 독립운동, 이탈리아, 독일의 통일운동, 이런 것들을 묶어서 우리의 민족주의라는 개념을 하나의 범주에 묶을 수 있죠. 그래서 시기와 지역을 달리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 운동들을 민족주의라는 개념을 보다 체계적이고 의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활동의 개념에 갖는 이점이 무엇일까? 그래서 개념에 대한 이점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자, 그 앞에 있는 체계적 의미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 첫 번째 이점이겠죠.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이점은 뭐냐면, 개념은 무엇보다 학생의 경우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잡다한 경험 전체를 관심 모으지 않아도 사항을 이해하게 가능케 만든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속성을 가진 사실을 반복적으로 학습을 비효율성을 줄인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각 나라의 수도에 대해서 알 때 만약에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일이 사실대로 앉으면 모든 나라들의 수도를 알아야 되겠죠. 예. 근데 이게 불가능해. 그래서 이제 제일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수도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수도의 속성이 뭐고 이런 것들을 알면 하나 이 개념을 통해서 각 나라의 수도의 위치나 이런 속성들을 다 알 필요 없죠. 이것만 보고 금방 알게 됨으로써 이렇게 똑같은 사실,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비효율성을 줄일 수가 있죠.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고요. 이점이고요. 세 번째는 개념은 또한 대선물에 대한 인식의 단순화,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순화시켜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쉽게 다룰 수 있는 통찰력을 획득할 수 있다. 자, 예가 있죠. 프랑스 혁명을 공부하면서 시민혁명의 개념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면 역사에서 시민계급이 일으킨 수많은 혁명을 일일이 공부하지 않더라도 시민혁명의 주체가 누구이며 혁명의 목표 성격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나가서 세계 각지의 시민계급의 주체가 되어 전제왕권이나 독재체제에 저항하는 모든 혁명을 하나의 범주 속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해준다. 그래서 여기에서 개념의 이제 효용성을 더하면 세 가지를 쓸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의미있게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개념은 무엇보다 경험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잡다한 경험 전체에 관심을 모으지 않아도 이해를 가능해 하고 이를 통해서 반복적인 학습의 비효율성을 줄여줄 수 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개념은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회의 여러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쉽게 이해함으로써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세 가지도 요약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역사적 개념의 이제 분류를 볼게요. 자, 역사적 개념의 분류는 그 예전에 그 객관식 기출 문제 있죠.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 객관식 기출 문제에 몇 번 언급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돼서 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역사의 구체적 사실과 관련된 개념은 우리가 이제 역사적 사건상 어떤 특정한 사실과 관련된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노예제, 봉건사회, 종교개혁, 절대주의, 그 다음에 시민혁명,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개념들은 구체적인 사실들로부터 직접 도출한 것으로 각 시대의 성격을 보여주는 사실의 하나의 범주에 묶는 개념이다. 그래서 역사의 구체적 사실과 관련된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 역사에서는 또 사회과학적 개념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문화인류학이나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이런 데서 이제 자주 역사에서 빌려 쓰는데, 문화라는 이제 문명, 가치, 권력, 갈등, 개혁, 혁명 등등등 이런 것도 그 사회과학적 개념이죠. 그래서 각 시대의 사회 구조 및 성격, 사회 변동 요인들 설명하는 데 활용하는 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녹색책에 보면 사회과학적 개념을 도입할 때의 유용한 점이 한 두 가지 나와 있어요. 이것도 녹색책에 찾아서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역사의 본질과 관련된 개념이죠. 그래서 인과관계 변화, 계속성, 동기 및 의도, 그 다음에 역사적 반복, 그 외에 유사성, 차이점 이런 것도 다 본질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다 깔려있는 개념들이야. 그래서 이제 일본학자들은 역사의식을 기본적인 요소로서 고금상의식, 변천의식, 관계의식, 시대구조 다 이것도 기본 역사적 개념과 관련된 건데, 요 사이토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무슨 이론과 연결돼 있죠? 뼈아지 이론과 연결돼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사회과에서 핵심적인 개념. 그래서 이제 개념 가운데 역사활표의 사회과 일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핵심적 개념인데, 이건 뭐냐면 앞에 있는 이제 사회과학적 개념은
사회과학적 개념에서 고유한 것들을 사용했던 걸 우리가 빌려 쓰는 거고, 요거는 역사 교육이나 사회과학에서 얘들을 이제 가르칠 때 공통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개념들 있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요거 핵심적인 개념은 타반의 사회과 교육과정 사회과 내용을 조직하는 실. 그러니까 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개별적 사회를 하나 묶어서 범주화시킬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핵심 개념이라고 하고, 인과관계, 갈등, 협력, 문화적 변화, 차이, 상호의존 등등등 있는데, 이런 개념들은 다수의 특정 사실이나 아이들 조직하고 통합하는 데 이용하고, 다시 말해 사회과 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어를 조직하는 데 이용 핵심축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런 개념도 여러 학년도 반복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념을 익힐수록, 이렇게 이제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념을 익힐수록 단순한 개념과 특수사실을 조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문화란 개념을 알면 종교, 학문, 예술, 법, 정통, 제도, 행동 패턴 같은 다양한 개념이 포함되므로 이러한 개념을 습득하면 거기에 수반된 많은 특수한 사실을 조작하는 능력을 가지고 되고, 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개념일수록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포괄적인 추상적인 개념일수록 구체적인 개념보다 더 이해하기 힘들다. 근데 한번 이해를 터득하면 여러 개념 속에 여러 사회 속에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과 핵심적 개념은 그 사회교육 과정에서 이제 그 강조되는 것으로 일부 역사교과와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개념, 이런 것들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일반화를 보죠. 일반화는 그 녹색책하고도 일반화 나와 있죠. 거의 비슷해요.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대개 일반화는 두 개의 사건이나 현상, 또 개념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진술이죠. 여기 핵심 키워드는 관계예요. 그래서 일반화는 건 남자와 여자 있다? 이런 식의 일반화가 아니죠. 뭐죠? 남자와 여자는 결혼한다. 그래서 관계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화는 인간의 행동과 관계를 설명하고 모델되는 이론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일반화는 개별적인 사실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인간과 사회 구조에 대한 통찰력을 주어 그것이 움직이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역사적 사건의 하나의 원인보다도 여러 원인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인과관계는, 일반화는 학생들이 프랑스 혁명이나 동학농민전쟁 같은 수많은 원인들 때문에 일어난 걸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화에 뭐가 있어요? 일반화에 이용할 경우에 학습의 효용성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는 이제 뭐냐면 중간 정도 단락에서는 일반화 종류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제한된 일반화와 보편적 일반화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역사적 일반화는 일정한 시기와 지역에 한정된 제한된 일반인데, 시대와 지역에 초월되는 보편적 일반화까지도 있죠. 여러 수준의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동학농민 전쟁은 반제국주의 반봉건적 농민운동이다 하면 제한된 일반화죠. 그 다음 위에서 이제 소개된 인과관계에 대한 일반화.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 사건은 하나의 원인보다 여러 원인이 된다. 이건 어떻게 해요? 보편적 일반화죠.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반화는 개념과 함께 역사과의 학습을 구조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특수한 사실을 조직하고 핵심적 요소를 이용할 뿐 아니라 각종 탐구활동 수행하는 단계에서 탐구의 기초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개념과 함께 이용할 수 있고 탐구활동과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일반에 이용할 때 그 역사학습을 훨씬 의미있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탐구활동의 단계에서 탐구의 기초요인을 할 수 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이제 탐구활동에서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가설 설정이죠. 가설 설정 어떤 식으로 되어 있죠? 일반화로 되어 있어요. 일반화 형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뱅커스라는 사람이 역사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핵심 개념과 일반화를 서로 연결시켜 다음과 같이 제시했는데, 여기에서 제시된 개념이나 일반화는 모든 시대와 지역을 총괄할 수 있는 보편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번화, 갈등, 협동, 혁명, 문화, 탐험, 민족주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일반화가 나오죠. 예를 들어 번화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역사를 변화하는 건 특징이다. 이런 식의 일반화가 쭉 나오죠. 자, 그 다음 장면에 넘어가서, 그래서 이러한 보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개념과 일반화는 역사의 구체적인 주제나 사실의 의미를 부여하는 동시에 역사적 사고의 기본적인 틀을 역할한다. 예컨대 변화나 인과관계 같은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역사적 사건의 전개 과정에 대한 높은 수준의 역사적 사고를 불가능하다. 만약에 이제 보편적 일반화가 왜 어떤 역사에서 어떤 것들이 있나, 그래서 보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개념과 일반화가 역사에 어떤 것들을 주냐. 그러면 수업은 어떻게 쓰였어요? 역사의 구체적인 주제나 사실의 의미를 부여하는 동시에 역사적 사고의 기본적 틀을 역할을 한다. 요거 쓰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구체적 사실과 개념과 일반화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나? 자, 단적으로 말하면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이것도 녹색층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구체적 사실의 역사적 핵심 개념의 일반화를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구체적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할 때 역사적 개념이나 원리는 공허하죠. 반면에 역사적 핵심 개념과 일반화는 구체적 사실에 뭘 하는 거죠? 의미를 부여하는 관계죠. 역사적 핵심 개념이나 일반화가 없이 구체적 사실이 서술하는 것은 의미 없는 사실의 나열에 불과하다. 그래서 구체적 사실은 역사적 핵심 개념 일반화를 정당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역사적 핵심 개념과 일반화는 구체적 사실의 의미를 부여한다.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정당화, 의미, 핵심 키워드. 그리고 만약에 구체적 사실이 역사적 핵심 개념 일반화를 뒷받침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때는 역사적 개념과 원리는 공허하죠. 구체적 사실이. 그 다음에 또 역사적 핵심 개념이나 일반화가 없이는 구체적 사실은 의미 없는 나열에 불과하다. 각각의 의미가 빠졌을 때, 내용이 빠질 때 어떤 것들이 문제점이 있나,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예가 있죠. 자, 서양사에서는 자유주의, 민족주의 개념과 이에 따른 일반화는 프랑스 혁명, 7월혁명, 2월혁명, 또 이탈리아 통일, 그 다음에 독일 통일 같은 구체적 사실에 뒷받침이 없다면 공허한 것이 되고 만다. 반면에 구체적 사실은 자유주의, 민족주의 개념과 이에 따른 일반화에 포섭되지 못했던 의미 없는 사실의 나열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사실과 개념의 일반화는 무슨 관계다? 상보적인 관계다. 상보적인 관계도 키워드죠. 그것도 외워두시고요. 거기 뭐 탐구 방법이 있는데, 탐구 방법은 탐구 학습 방법은 모르겠는데 요 자체는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탐구 방법은 모순 교육과정과 연결되어 있죠? 학문 주신 교육과정과 연결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요거는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요 부분은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그 형상평가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17번 문제 볼까요? 자, 정근대 시대의 귀족을 주제로 개념학습하려고 진행하는데, 귀족의 내포적 정의하고 외연적 정의를 서술해 보시오. 자, 내포적 정의는 이제 그 파란 책에 있는 것처럼 사회적 특권을 가지고 있는 상류 신분, 또 계급. 외연적 정의는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와 나의 예문에 반영된 개념학습의 효용성을 각각 쓰시오. 자, 그래서 이제 개념학습 효용성 보면 이제 가와 관련된 것은 우리는 그리스 독립운동과 중남미 독립운동, 이탈리아 통일과 독일의 통일 등 같은 걸 민족주의 묻는다. 이건 개념은 다양한 범위에 거쳐 있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정보를 일정한 범주로 묶어주면서 3월보다 체계적 의미 있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논거는 프랑스 혁명 공부와 시민혁명의 개념을 알면 이렇게 이제 역사에서 시민계급이 일으킨 수많은 혁명들이 일일이 공부하지 않더라도 시민혁명의 주체가 누구이며 혁명 목표와 성격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개념의 효용성은 개념의 학생들의 경험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잡다한 경험 정체에 관심을 모으지 않아도 상황을 이해가 가능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들 통해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걸 비효율성을 줄인다. 뭐 등등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를 보면, 자, 다음 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일반화의 효용성을 두 줄이내 쓰시오. 역사적 사건은 하나의 원인보다도 여러 가지 원인에 일어난다. 하는 인과관계에 대한 일반화를 이해할 때 학생들은 프랑스 혁명이나 동학농민 전쟁이 수많은 원인들에 대해서 발생했던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자, 이거는 보편적 일반화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 보편적 일반화는 이제 어떤 것들이나, 자, 그래서 이제 일반화는 개별적 사실의 의미를 부여하고 인간과 사회구조에 대한 통찰력을 주어 그것을 움직이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 일반화의 전반적인 의미를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약간 답안에 빠져 있는데, 자, 이런 보편적 성격의 개념과 일반화는 역사적 어떤 구체적인 어떤 주제나 사실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부여하는 동시에 역사에서 기본 틀이 된 역할을 한다. 요것도 쓰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115페이지에 있는 보편적 일반화 개념과 관련된 내용도 같이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개념과 일반화 관련된 내용을 파악했고요. 자, 탐구 방법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뒤에 나오면 이제 그 시대적 사회주의 요구에 관련된 내용 해가지고 뭐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냥 쭉쭉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뭘 보냐면 역사 교육 내용 선정을 볼게요. 앞에서는 이제 목적 목표를 얘기했죠. 근데 이제 그 목표가 정해졌으면 이 목표에 따라서 어떤 걸 선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수많은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중요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제 뽑아가지고 내용을 조직해야 되는데 내용 선정의 이제 중요성 문제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도구적 중요성, 본질적 중요성, 과거의 가치와 현재 가치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중요성의 종합적 견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실차 교육 과정에서 이제 내용 선정 기준을 어떻게 이제 교육 과정에 어떻게 기준을 정할 것인가. 그리고 실차 교육 과정에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건 도구적 중요성과 본질적 중요성이 주로 나오고 그다음 과거의 가치와 현재적 가치는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그래서 녹색책에 있는 내용하고 이제 거의 겹쳐요. 자, 그러면 121페이지 건너뛰어서 자 보면 거기에 이제 어떤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곧 그것이 무엇 때문에 중요한 것인가를 질문을 던지게 된다. 근데 이 질문은 그렇게 쉽게 대답할 성질이 아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도구적 중요성과 본질적 중요성을 따져야 할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도구적 중요성은 뒤에 계속된 사건들이나 오늘날 우리 생활에 미치는 뭐죠? 영향력이 큰 사건을 선택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요게 핵심적 키워드는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영향력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도구적 중요성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근데 본질적 중요성은 그 사실 자체가 가지고 본질적 가치가 중요하죠. 이 본질적 가치가 되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본질적 중요성 쓰는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 예. 그래서 채점하기 편한 도구적 중요성 이 정도 나오겠죠. 그리고 본질적 중요성은 무조건 영향력이 없으면 그냥 본질적 중요성이에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보죠. 거기 프랑스 혁명 예가 있는데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그 예 자체가요. 자, 프랑스 혁명은 근대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발달에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한다면 이건 도구적 중요성이죠. 근데 프랑스 혁명이 인간의 억압에 대한 구제도의 모순을 타파하고 자유는 인간 정신을 분출시킨 사건이다.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한다면 본질적 중요성이죠. 그때 이제 보통 그 프랑스 혁명을 얘기할 때 두 가지 중요성 다 얘기하죠. 도구적 중요성하고 본질적 중요성을 다 고려해서 그 프랑스 혁명 국가 내용을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과거의 가치와 현재의 가치도 이제 녹색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요성을 과거의 가치인가 현재의 가치의 기준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데 상대주의는 당연히 현재 그 가치를 강조하죠. 이들은 모든 역사는 현재적 입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역사 이렇게 얘기하죠. 이 현재 가치를 이제 강조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간접론자들이에요. 그래서 크로체나 뭐 콜링우드 그래서 모든 역사는 현재 역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죠. 자, 이와 반대로 과거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역사적 사실의 중요성은 과거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할 때 결정된다. 따라서 역사가는 과거 사람들의 생활 속에 들어가 그 사람들이 자기가 시대를 그 시대를 이해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실증주의자들, 이런 그 랑케식의 이제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억할 게 뭐냐면 122페이지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그래서 너무 과거의 가치와 현재의 가치를 강조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현재의 가치나 혹은 과거의 가치를 하는 것은 확실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중요한 기준을 현재에 두게 되면 자칫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실용적 역사관에 빠져갖고 역사적 사실의 선택과 해석의 기준을 오르지 목적에 대한 접합성만 가는 오류가 있죠.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 보기 싫은 것들은 제거두죠.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 일본 한국사관이나 중국의 동북공정 자기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왜곡시켜서 보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 역사가선 과거는 역사적 과거가 아니라 시종적 과거가 된다. 그러나 중요성의 기준을 과거에만 둘 경우에도 문제가 있죠. 이른바 과거를 위한 과거 연구에 머물고 본질적으로 이게 결과적으로 현대인들이 어떤 의미가 통찰력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냥 과거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더라. 이런 식이야. 이런 것들은 이제 통찰력을 제공하지 못하죠. 어떤 의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자, 그래서 현재의 가치와 과거의 가치를 너무 강조할 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거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객관식 기출에 좀 외워두시고요. 그러면 중요성의 종합적인 견해는 뭘까요? 이거 그냥 다 쓰시면 돼요. 예. 그래갖고 도구적 중요성, 본질적 다 포괄하고 현재의 가치 다 포괄한다. 그죠?
그래서 뭐뭐의 어떤 종합적 결 제시하세요. 그러면 한쪽을 배제하지 않고 모두 포괄한다고 해서 답을 쓰시면 답이 맞아요. 이거는 그 역교론뿐만 아니라 그 면접 시험이나 여러분들 2차 시험 때도 맨날 그렇게 하면 돼.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 딱 걷는 그 자세. 그걸 이제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은 기계적 중립이 같은데, 이런 것들 좋아하니까 막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뭔가 문제를 완벽하게 풀려고 하고, 한쪽 의견을 들어가지고 논리로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 교직사에서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서 있고, 그것이 이제 중요성의 종합적 견해 제가 읽지 않아도 이제 한 장 각자 보시고 이거는요.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20페이지 볼게요. 20번 문제 아니라 20번 문제 볼게요. 자, 20번 문제 보면 다음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는 프랑스 대혁명의 도구적 중요성과 본질적 중요성을 각각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도구적 중요성이라는 건 뭐였을까? 프랑스 혁명 근대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 영향이란 말에 키워드를 두셔야겠죠. 그 다음 본질적 중요성. 프랑스 혁명은 인간을 억압하는 구제도의 모순을 타파하고 자유는 인간 정신을 분출시킨 사건이 때 중요하다. 네,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내용 성적인 기준에 적용 관련된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녹색책 내용과 관련돼 있는 건데 앞에 이제 중요성의 내용들이 쭉 나왔죠. 근데 여기에 중요성의 내용은 녹색책이 어디에 해당할까요? 학문적인 중요성에 해당해요. 근데 이제 학문적 중요성 외에도 또 있죠. 녹색책에는 뭐죠? 학습자 이상에서 중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중요성이 있는데 하여튼 이걸 다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할 때 이제 사회과 역사교육과 교육과정을 할 때 내용선의 기준은 6가지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실차 교육과정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성, 타당성, 지속성, 적용성, 적절성, 균형성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제가 녹색책 할 때 좀 얘기했고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도 이제 그 6, 7차 뭐 교육과정도 제 생각에는 요즘에 요게 시대가 좀 약간 뒤떨어진 문제거든요. 이미 7차 교육까지 끝났고 개정으로 계속 반복되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은 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너뛸게요. 이 부분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서 역사교육의 내용 조직을 보죠. 자, 이 내용 조직이라는 것은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제 설정했죠. 선정했으면 내용을 조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 조직은 3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국가 수준의 내용 조직 있죠. 이거 교육과정 중심의 내용 조직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또 재조직해서 교과서 내용 조직이에요. 그 다음에 교과서 내용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교사가는 수업 내용 조직 있죠. 이게 3단계로 나와 있죠. 그래서 녹색책에서는 상당히 이걸 뭐냐면 분류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원칙 뭐 이런 정도만 언급하고 넘었어요. 그래서 요것만 좀 보고 넘어가면 자,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은 외워두셔야죠. 네.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계열성과 관련된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 통합성 부분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 개념들 외워두셔야 되는데 자, 계속성의 원칙은 내용의 중요한 요소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 계속성, 인과관계, 유사성, 차이성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 반복이 되죠. 계열성이라는 것은 되게 내용의 종족 조직이라는 시간의 흐름이죠. 을 원칙으로 해서 성인되는 경험과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경험과 내용이 좀 더 복잡해지는 거야. 그래서 단순해서 복잡, 심해서 확대 이런 것들 계열성의 원칙인데 자, 예를 들어 이제 7차 교육과정, 오리지널 7차 교육과정의 기준으로 보면 자, 초등학교 생활사 배우고 중학교는 좀 정치사 배우고 고등학교에서는 문화사 배우고 이런 것들 다 계열화 원칙이에요. 예. 그 다음에 통합성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이건 행적인 것이요. 그 앞에 있는 계속성과 계열성 종적인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방면에 이 통합성은 행적으로서 좀 더 시간적으로 이제 옆에 있는 거 다른 과목과 관련된 거 한국사와 뭐 세계사 뭐 이렇게 이제 아니면 한국사와 뭐 정치 경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통합성은 원칙의 내용의 행적인 조직을 원칙으로 내용들 상호 연결 통합하여 좀 더 효과적인 학습을 이루도록 하는 것인데 국사교육에서는 세계사 연결하는 강조하는 것이다. 세계사 교육에서 문명과의 상호구조와 통합성을 확대하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제 간의 이제 그 과목 간의 교도도 있는데, 자,
중학교 세계사 교육에서 세계지 혹은 정치, 경제 연관시켜 강조하는 것도 이 원칙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역사학습의 내용과 범위를 볼게요. 자, 그 내용 조직에 먼저 해야 할 것은 벌써 학습 내용 범위를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열을 정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 범위를 정한다는 건 학습한 내용을 요소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의 범위를 정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열이 나오는데, 계열은 이제 깊이나 수준에 따라서 이제 몇 단계 구분하죠. 그래서 이것이 누진적으로 발전적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계열과 관련된 내용이 여러분들 이제 환경학대법이에요. 예. 그래서 환경학대법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세요. 두 번째 단락 있죠. 그래서 내용의 계열을 흔히 이용하는 방법은 환경학대법에 따른 내용을 편성하는 것이다. 자, 이것은 학습 영역이나 가족이나 이웃과 같은 학생들이 매일같이 접하는 친근한 생활 주변의 소재로부터 출발해서 지역생활, 생활 소재로 거쳐 국가나 국제사회의 생활의 범위를 확대하는 나가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오리지널 이제 7차 교육과정 기준을 보면, 자, 예를 들어 1, 2학년 때는 생활 주변의 역사, 3학년 때는 교장의 역사, 고장의 역사, 4학년 때는 시도 중심의 지역사, 6학년 때는 생활사, 인문사,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중학교는 정치사, 그다음 고등학교 때는 분류사 중심 한국사, 심화 선택 과목. 자, 이런 정형적인 계열성의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쉬운 거에서 어려운 거로 이렇게 나가는 깊이가 이건 계열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환경학대법과 관련된 거고요. 계열성과 관련된 내용은 그 안에 원리들이 많아요. 환경학대법도 있고요. 그다음 뒤에 있는 나선형 교육과정도 있죠. 나선형 교육과정. 여기에선 두 가지만 설명했지만 그 외에도 이제 학교급별로 해갖고 계열을 달리하거나 배우는 내용들 달리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 이건 녹색책에 있죠. 예. 자, 그렇지만 자주 나오는 건 환경학대법이니까 환경학대법만 자세히 외워두세요. 이 환경학대법은 어디와 관련돼 있죠? 뼈아지 이동과 관련돼 있죠. 이렇게. 그 많은 비판점도 받고 있다. 그다음 나선형 교육과정이 있는데, 나선형 교육과정이 예전에 기출문제 한 번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역사과에서 단독으로 나왔던 문제가 아니라 그 융합형 문제 있죠. 사회과 관련된. 그리고 이제 나선형 교육과정은 그 어디에서 강조되냐는 거냐면 그 일반 사회에서 강조되는 거야. 교육학 역교보다는. 예. 그래서 이제 이 나선형 교육과정의 개념들만 이제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널리 활용되는 계열화 방법으로서 이제 나선형 교육과정이 있는데, 자, 나선형 교육과정은 각 교과의 핵심 개념이나 원리를 학년에 올라가서 심화 확대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 때 핵심적인 개념의 원리를 그대로 있고 주제나 구체적 사실만 바꾸게 된다. 이렇게 바뀌는 주제나 구체적 사실들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핵심적 개념이나 원리를 보다 심화시켜 이해할 수 있다. 자, 이런 개념과 원리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계속 다루므로 내용 중심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보건상의, 변화, 계속성, 관련성, 특수성과 보편성, 인간관계, 시대 발전 같은 역사의 보편적 개념들이 학생의 인지적 발달 단계와 경험의 확대 과정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학교법이나 학년별로 계열됐다. 그럼 그 예가 쭉 있죠.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건너뛰어가지고 그 내용 조직 방법인데, 내용 조직 방법 관련돼가지고 이제 보면 이 내용 조직 방법은 어떤 순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뜻이야. 이군요. 그래서 내용 조직은 교과서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교사가 학습지를 만들 때 나름대로 내용 조직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항상 시험 문제 뭐예요? 나오는 그 단골 메뉴죠. 그래서 나올 때 항상 특징, 그 다음에 장점, 단점, 또 어떨 때는 유의점도 있어요. 그 읽어보시면. 그리고 어느 내용과 연결돼서 보셔야 되냐면 녹색책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보세요. 그래서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빠져있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충해서 공부를 해두시고요. 자, 역사교육의 내용 조직을 볼게요. 자, 역사교육 내용 조직 방법은 연대기적 방법, 연도기 방법, 분야사적 방법, 주제중심 방법, 문화권적 방법, 분절법, 사회과학적 방법 등 다양하게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장단점을 중시로 역사 내용의 조직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있는데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조직한 연대기적 방법이죠. 그래서 연대기적 방법은 역사가의 내용 조직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역사적 사실을 일어난 순서대로 조직하는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대기적 방법은 각 민족이나 국가의 발달 과정이나 흐름을 파악하고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 제도, 사상 등 변화 과정들을 파악하는 데 유리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연대기적 장점이 나오죠. 학생들의 시간 개념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역사의 핵심 개념 변화와 계속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죠. 반면에 연대기적 방법은 사건들의 발생 순서에 따라 역사적 내용을 학습하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학생의 이해가 피상적인 수준에 그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역사적 사실을 깊게 이해하거나 특수한 문제를 집중 탐구하기는 적합하지 않는 방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대기적 방법과 관련돼서는 거의 안 나오긴 하는데 예전에 객관식 기출 문제 때 한두 번 언급했어요. 근데 제 생각엔 안 나올 것 같아. 너무 이게 흔한 빠지고 비판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나오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거 연연대기 방법이야. 연연대기 방법은 뭐냐면 연대기 방법은 시간을 뭐예요? 순차적으로 가죠. 근데 연연대기 방법은 시간의 흐름이 역순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있는데 그래갖고 연연대기 기본적으로 이게 뭐냐면 주제 중심 방법이에요. 뒤에 얘기했지만 근데 주제 중심 방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쭉 나가는 방법이죠. 주제 중심 방법 중에 종쪽 계열에 해당하는데 근데 이 주제 분야 종쪽 계열 발전 계열법을 거꾸로 하는 것이 뭐냐면 거꾸로 시간수로 하는 것이 연연대기 방법. 그럼 연연대기 방법의 시간의 출발점은 어딜까요? 다른 데는 과거죠. 근데 여기는 뭐야? 현재야. 현재를 기준해서 그 다음 과거, 좀 더 미래 과거, 좀 더 먼 가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연연대기 방법은 어디가 중심이에요? 현재가 문제가 중심이에요.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사회과학적 방법론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은. 그럼 보면 이 연연대기 방법도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07년인가 08년에 한번 나왔어요. 자, 연대기 방법은 연대기적 방법과 달리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가는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핵심적인 사회적 문제들, 뭐 민주주의, 자본주의, 과학과 기술 발달, 환경 문제, 국제화 등등등을 선정하고 현재를 기점으로 과거로 올라가면서 그 주제들의 발달 과정을 역순으로 살펴본다. 그래서 국가사나 세계사 발달 과정을 역순으로 살펴보는 방법이기도 한다. 그래서 연대기 방법은 이게 이제 장점이 나오죠. 현재 문제에 대한 통찰을 갖게 해주고 현재와 과거사의 관련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줌으로써 현대사를 강조하고 현대 역사 교육의 일반적인 추세를 부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역사의 본질을 할 수 있는 문제점이 나오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역사적 사실의 변화를 무시할 수 있고 지나치게 현재 중심적 실용적 역사가 빠질 수 있죠. 왜냐면 그 실용적 역사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선택과 집중이잖아.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예. 그 다음에 자, 이런 방법 채택할 경우에는 아까 사회과학을 되게 요구한다고 했죠.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과학은 강범위한 지식을 요구하는데 이거는 사실상 학생들 무리한 요구다. 그래서 장단적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분야사인데 분야사는 뭐냐면 정치사, 경제사, 뭐 사회사, 문화사, 정쟁사 등등등 이런 것들 분야사라고 하죠. 자, 분야사 방법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거 언제 나왔냐면 보통 7차 교육과정 있죠. 오리지널 7차 교육과정 그 국사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보통 다른 책은 지금도 이제 연대기조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뭐 요거 보면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묻고 거기에다 이제 각보도 정치사,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나가는 분야사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분야사적 방법으로 묶는 게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 국사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이거. 그래서 거기 분야사의 장단점을 이제 볼게요. 두 번째 단락. 자, 분야사적 내용 조직의 방법은 학생들의 관심을 특정 분야에 집중시키면서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 그 직접적으로 이제 친밀한 내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고 쉽게 흥미할 수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 갖고 뭐 전쟁사 같은 것들은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시간 개념 변천, 그 다음에 계속성의 개념을 파악하고 탐구학습에 하기에 유리한 방법을 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장점이고요. 그럼 단점은 뭐냐면 특정 분야에 관심만 집중되기 때문에 시대 전체를 파악하는 과정이 어렵고
활용한 절저한 교재가 별로 없다는 단점도 있다. 이거 외워두시고요. 그럼 분야사 할 때는 어떤 식의 유의점이 있을까? 이건 녹색책에 나오죠? 어떻게 할까요? 어떤 한 분야를 할 때 그 분야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와 유기적으로 같이 봐줘야 돼. 이 분야사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쟁사를 다룰 때 전쟁만 다루는 게 아니죠. 왜냐면 전쟁은 그 밑에 정치, 경제, 사회가 여러 정세에 깔려 있는 거 아니야. 외교가. 그걸 같이 언급해서 하는 것도 시대 전체적인 어떤 조각을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주제 중심 방법인데 주제 중심 방법은 분야보다도 더 뭐냐면 좁은 거죠. 예, 그러니까 분야는 약간 좀 넓고 이 분야보다도 좀 더 이제 어떤 집중적인 걸 탐구할 때 우리가 주제 중심 방법을 하죠. 그래서 주제 중심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은 종족 조직 방법하고 행적 조직 방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종족 조직 방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제를 보는 거고 행적 방법은 그냥 어떤 특정한 것들을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종족 조직 방법은 보통 교통의 발달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행적 조직은 산업혁명 뭐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딱 선택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보면요. 주제 중심 방법은 이제 특정한 주제, 토픽을 중심으로 역사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은 연대 기조법과 함께 역사 교육에서 가장 널리 이용한 것이고 주제들 중심으로 되는 사상, 이념,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 토픽은 일정한 사실 하나를 묻는 걸 가리킨다. 그래서 주제와 토픽과 관련된 내용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주제와 토픽은 실제로 잘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토픽은 단순히 하위 주제를 다루기도 한다. 자, 역사교에서 주제나 토픽에 대한 내용을 조직하는 것은 모두 주제 중심 방법을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서 그 국사 교육 과정에서 근대사 부분에 있는 개화와 자주운동이나 고등학교 세계사의 뭐 산업혁명, 자유주의 발전 같은 단어명들은 모두 주제와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주제 중심 방법은 이제 특징들이 이제 장점들이 좀 나오죠. 자, 첫 번째로는 그 역사학습의 특정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보다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파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개별적 사실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세 번째는 탐구학습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죠. 앞에 분야사 방법과 함께. 자, 그렇지만 이 문제점도 있어요. 한 곳만 쭉 보기 때문에 주제와 관련된 것들은 도외시할 수 있죠. 일정한 시기 안에 여러 사건사의 관련성을 또 무시할 수 있다. 유기적인 통합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주제 중심 방법이고요. 주제 중심 방법은 녹색책에 더 자세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보시려면 그 발전개혁법이라든지 주제 토픽 방법이라 해갖고 검은 책이 있어요. 그거 훨씬 더 자세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검은 책도 여러분들 봐주세요. 검은 책도.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검은 책은 얘기는 안 하는데 검은 책이 김한종 교수님이 썼던 책이거든요. 근데 그 보통 김한종 교수님은 이제 거의 원료 세대죠. 이분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분의 제자들이 들어가. 제자. 그래서 한 40대 지금 중후반에서 이제 50대 넘어가는 초반에 있던 교수님이 들어가는데 이 교수님들이 되게 보면 검은 책도 많이 들고 다녀요. 네. 그래서 요번에 역사를 안다라는 내용 있죠. 계속 갈색 책만 보시는데 갈색 책 보시면 그 한 두세 줄밖에 안 적혀 있어요. 이거 간단하게. 근데 어디 보시면 검은 책에 뭐 구체적 사료까지 다 나오거든요. 요청의 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와 또 연결돼서 나오면 탐구학습 방법이 또 예문의 기출과 관련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에 갈색 책보다는 검은 책을 가지고 내신 것 같아. 그래서 검은 책 부분도 기출 다 보지 못하더라도 기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꼭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문화권적 방법을 볼게요. 자, 이 문화권적 방법은 일정한 문화권을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 또한 역사 분야의 내용을 조직할 때 흔히 사용되죠. 문화적 방법에서 자주 이용하는 문명, 문화권은 지역적 요소보다는 역사 문화적 요소가 강조된 개념입니다. 일정한 지역이 발달된 특수한 문화의 총체를 가진 문명이라고 하는 말이나 그다음 문명이 발달한 지역의 범위를 가리켜 문화권이라는 말이 지하에서 단순한 지역적 구분을 넘어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오리엔트 문명이나 지중해 문명, 비잔틴 문명, 이슬람 문화권 같은 개념들은 사실상 여러 지역의 문화가 중첩되어 형성된 문명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 요소가 가지고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되게 녹색책이 그렇게 딱 돼 있거든요. 문화권적 방법 두 가지 기준이야. 하나는 지역별로 이렇게 범위를 묶어서 하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지역별로 따로 떨어져 있지만 문화적 속성에 따라 묶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동아시아 문화권 하면 뭘로 묶는 거죠? 지역에 따라 묶는 거죠. 이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슬람 문화권, 불교 문화권 이런 건 뭐야? 문화적 속성에 따라 묶는 거죠. 근데 두 가지
측면에서 묶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권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지만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지역세가 되어 있어요. 지역 구분이 많아. 네. 그래서 지역 구분에 맞춰갖고 설정된다. 자, 예를 들어갖고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든지 서아시아 문화권이나 인도와 동남아시아 문화권, 유럽 문화권 등 그런 개념이고, 그리고 세계사가 이제 보통 대개 보면 이제 지리산의 발견과 이전 이후가 그 분류 방법이, 조직 방법이 달라지는데, 지리산의 발견 이전에는 뭘로 묶죠? 문화권적 방법을 묶죠. 근데 지리산의 발견 이후부터 뭘로 묶어요? 주제 중심으로 묶죠. 왜냐, 하나로 합쳐졌으니까. 동서양이.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문화권적 방법은 항상 그 보편 문화가 있어요. 중심 문화. 그 중심 문화의 영향은 뭐가 있죠? 주변 문화가 있죠. 근데 중심 문화가 주변 문화, 중심 문화 통합되면 이거 문화권이 아니야.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문화지. 문명이고. 근데 중심 문화의 보편성과 함께 그 다음에 그 영향을 받는 또 주변 문화의 특성도 같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문화권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 문화권도 마찬가지죠. 동아시아 문화권도 중심 문화는 어디예요? 중국이잖아요. 예. 근데 중국의 영향을 받는 나라가 이제 일본, 베트남, 우리나라, 몽골 요 정도인데, 요 나라인데 뭐가 있어요 또? 동아시아 문화권의 특성도 있죠.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화권으로 묶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이런 문화권적 방법은 공통적인 문화의 내용 조직에 기반을 삼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별 분산되어 있는 잡다한 사실보다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문화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역사를 거시고 종합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명 또는 문화권이 지고 있는 특수성과 보편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사고를 신장할 수 있다. 요때 보편성이라는 것은 그 문화권의 중심 문화, 특수성은 그 문화권 영향을 받은 개별 문화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러한 문화권적 방법은 광범위한 지역의 문화를 한꺼번에 묶어서 조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권 내에서 각 민족이나 국가의 특수한 발전이나 세계를 무시하기 쉽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동아시아 문화권을 할 때 보편성과 특수성 같이 다룬다고 하지만 그건 말뿐이고요. 실제는 뭘 다루고요? 중국 문화를 다루죠. 그래서 여러분들 동양사 하면 거의 뭐예요? 중국사죠. 90% 이상이. 예. 그래서 중국사 하지 그냥 동양사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가 좀 솔직히 말해서 정확한 것 같아. 명칭은. 예, 동양사라는 말보다는. 자, 그 다음 분절법인데, 이 분절법은 그 녹색책에 뭐와 연결되어 있죠? 시기사, 시대사. 맞아.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딱 찍어가지고 시대를 찍어가서 하는 거야. 그래서 17세기 뭐 영국사 이렇게 16세기 영국사. 근데 분절법이라는 것은 주로 사회사, 생활사를 중심하지만 그것만 다른 게 아니라 그 시대를 그걸 한번 쭉 살펴보죠. 그래갖고 그 예를 들어 뭐 그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한번 쭉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절법은 종적인 흐름이 아니라 뭐야? 행적인 흐름이야. 행적인. 그래서 한 곳에 집중 접할 수 있는 탐구학습 방법으로 이용하지만 한편은 또 문제점이 있을까요? 종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없다는 그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분절법 영국에 나왔는데요. 그 분절법 정의가 나오죠. 자, 영국에서는 분절법이라고 보는 분절적 방법을 통해 역사상의 어떤 한 시기를 선택하여 그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 즉 정치, 사회, 풍습, 가족제도, 생산 및 소비, 교육, 종교, 취미생활, 학술 및 예술활동 같은 종합적으로 고찰하면서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러한 방법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학생들 흥미 있으면서 접근하기 쉽고 교육적 가치가 있는 시기와 내용을 선택해야 된다. 특히 그 시대의 정치를 상식적으로 부각하고 싶고 과거와 현재를 서로 비교하고 유리한 내용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교수 학습 활동과 주의식 방법이나 학생의 탐구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시대에 남겨진 각종 사를 강범위 이용해서 내용을 조직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유의점과 관련돼요. 그래서 이 각종 그 사료를 강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그 옆에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정치사 사회뿐만 아니라 생활사 관련돼 있죠. 일상생활사. 그런 다양한 사료들을 같이 접해봐야지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옆에 있는 것은 브라이언트가 이제 17세기 영국사를 볼 때 한 거지. 그래서 영국사를 살펴볼 때 모든 부분을 다 살펴보죠. 그래갖고 뭐 정치, 경제, 사회적 사회뿐만 아니라 종교예술, 종교생활, 예술, 문학활동, 그 총각생활, 일상생활 같은 이런 것들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영국인의 일상생활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 예를 들어 일기, 자서전, 유품, 재산기록 등등을 이제 살펴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한국사 각 시대별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라는 제목 아래 대표적인 인문의 활동이나 흥미있는 생활생활 강목에 다른 책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다. 이들 책에 널리 알려진 사실보다 역사에 뒤늦게 가려진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많이 소개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들을 활용하여 그 시대 사회상을 알아보는데 신중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 되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들은 뭘까요? 교과서에 있는 것들이죠. 이 교과서에 있는 것들은 되게 공식화된 기록들이 많아요. 예, 조선왕조, 만약에 예를 조선시대는 조선왕조 실록이라든지 비변사 등록이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재미가 없어. 딱딱해. 근데 되게 보면 이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식의 이제 한 건 생활사, 문화사, 일상생활사. 되게 어떤 것들이 많을까요? 개인 문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야사,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좀 약간 팩트성에서는 떨어지지만, 그 당시에 생활 모습이나 살아있던 그 당시 생각의 모습들,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들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데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냐면 재미가 있죠. 학생들 흥미를 이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거기 이제 136페이지 두 번째 단락은 뭐냐 하면 이제 그 분절법의 장점과 단점이 나오죠. 자, 첫 번째 장점은 분절법 방법은 학생들의 상상력을 최대한 자극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촉진하고 역사적 사실을 생동감 있게 파악할 수 있다. 생활사 측면을 강조되면서 그런 거죠. 두 번째는 그 시대 생활사와 관련된 많은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탐구 기능을 강화시키고 감정이입적인 역사를 이해하는데 유리한 방법이다. 근데 이제 그 분절법은 행적 조직 방법이기 때문에 종적인 변화와 발전까지 파악하는데 어렵죠. 그런 이제 문제점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적 개념 방법이 있어요. 자, 사회과학적 방법은 이게 뭐냐? 사회과학적 개념이나 일반에 맞춰서 내용을 조직한 거예요. 그 옆에 이제 얘가 있죠. 그래서 리더십, 결정학습, 개인의 역할, 이데올로기, 국제 갈등 있고 국제 사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직을 하는 방법이죠. 자, 이 사회과학적 방법론은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예, 이게 융합형 쪽이거든요. 별로 안 좋아해. 역교과학 교수들이요. 자, 그럼 내용을 보면요. 사회과학적 방법은 사회과학적 개념이나 일반에 맞춰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으로 사회과학적 인식과 통찰력을 획득하고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식이다. 또 두 번째는 사회과학적 방법은 역사의 잡다한 사실을 일정한 응징력에 부여해주고 역사적 사실보다 의미 있게 파악할 수 있다. 반면에 여기까지가 이제 유용한 점이죠. 그 뒤에 보면 이 방법은 사회과학적 개념과 일반화로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기 때문에 각각의 사실을 내포하는 고유한 성격과 의미를 무시할 수 있다. 요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까기에서. 그래서 사회과학적 방법론은 장점보다 단점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구체 예가 이제 쭉 나와 있으니까 이런 예는 한번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볼게요. 자, 형성평가 문제 볼게요. 21번 문제 볼게요. 자, 21번 문제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많아. 그래서 거기 이제 가, 나, 다, 라, 마, 바가 있는데, 자, 일단은 이제 가를 보면 그 역사과 내용 조직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역사적 사실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이건 뭐야? 연대기적 방법이죠. 그 연대기적 방법의 장점 이렇게 두 가지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재에서 과거를 거슬러 나가면서 시간을 역순하는 건 뭐죠? 연연대기 방법이죠. 그 연연대기 방법의 장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특정한 분야 발달 과정의 순서대로 탐구할 수도 내용을 조직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죠? 분야사와 관련된 거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특정한 주제나 그 토픽을 중심으로 역사 내용을 조직한 주제 중심 방법. 그 다음에 장점 두 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일정한 문화권이니까 문화권적 조직 방법이죠. 요걸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거기 이제 그 우리나라 역사과 교육과정 내용 조직이 있는데, 내용 조직 원칙은 내용 진술 방식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건너뛸게요. 예.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교재 개념이 있죠. 자, 이 교재 개념도 요 녹색 책에는 자세히 나 있는데 여기는 짤막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그냥 보시고 넘어가면 스캔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사교육 내용의 선정 원리도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녹색 책 부분에
교재와 관련된 부분 중에 교재 종류도 있죠. 그건 좀 기억을 해두세요. 녹색책 할 때 그건 왜냐면 인고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기출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건너뛰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역사 교재 종류인데 역사 교재 종류도 이제 여러분들 안에서 딱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이제 녹색책에 있는 내용들과 좀 거의 비슷비슷해요. 예. 그래서 녹색책에 있는 내용들이 좀 더 이렇게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보강해주고 더 확장해 설명해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교과서를 이제 볼게요. 교과서는 예전에는 제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때 제가 인구 볼 때는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왔는데 저희 MB나 저 박근혜가 집권하면서 안 나오더라고요. 안 보이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풀렸죠. 네. 정권이 바뀌고 하니까 이 교과서에 대해서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럼 교과서 어디 부분에 많이 나오냐? 일단 교과서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런 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고 교과서 좋은 점 안 나와요. 되게 뭘 까죠? 비판점. 특히 국정교과서 비판점 이런 것들을 많이 까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정치적으로 만들어졌고 구성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데올로기 함의가 있는가 비판적인 내용들이 좀 있어요. 예,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간략하게 됐지만 입론책이나 구상책 보면 교과서 그 관련된 내용 좀 자세히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분들은 입론책이나 구상책 관련된 책을 찾아가서 분야를 찾아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과서를 보죠. 먼저 나온 건 교과서의 정의가 나오죠. 자, 교과서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구조화된 교수학습 활동의 기본 도서를 말한다. 그래서 교과서가 다른 학습 논문이나 대중도서 등과 같은 다른 점은 바로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에 충실히 입각해서 제작된다는 거예요. 이거 좀 기억을 해두셔야죠. 교과서는 교육과정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교과서 집필자가 나름대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에 뭐냐면 그 대단원 정도까지 요소는 구성 요소까지 다 써야 돼. 그 안에서나 자율성을 갖고 있는 것이 그걸 벗어날 수 없다. 이거는 선택사항이나 필수사항이에요. 이것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교과서에 포함되어야 할 단원과 성취 문구가 이미 제시됐다. 교과서 집필자들이 생각하는 개별적인 구성 원리가 반영된 여지가 매우 적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성취할 학습 목표 기능보다는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까닭에 교과서 내용이 역사 사실이나 사건 위주로 기본적 역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서 교과서 당시 역사 사실 체계적으로 객관적 지식으로 학생에게 전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 교육은 내용과 지식이 학생들 어떤 의미나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는 논의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좀 더 보충하게 나온 것이 좀 뒤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구성주의 좀 이렇게 부분에 있는 독자 그 반응이 논의죠. 그래서 교과서를 전달하는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뭐 교과서의 내용의 조직 계열성만 보는데 그걸 어떻게 학생들이 이해하고 반응하는가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에 대해 교육과정 하나의 주제를 왜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안내함으로써 역사 지식만이 아니라 기능 및 태도를 학습 목표를 함께 제시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교육과정은 궁극적으로 교과서의 다양한 역사적 지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한 사건이나 역사 주제에 대한 상반대 해석을 통해 학생들의 역사 사고 및 역사 의식을 자극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상세하고 구체적 역사 학습의 목표는 오히려 창의적 역사 교사 제작에 걸림이 될 수 있다. 왜 그렇겠어요? 이걸 다 구성 요소까지 다 정해버리면 교사 집필자가 정할 게 없죠. 따라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실자교육 과정에서는 중단원까지 내용 요소까지 다 정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율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7차 교육과 개정 넘어가면서 어떻게 공군형 개정 뭐 이렇게 넘어가면서 대단원까지 해갖고 좀 집필자의 어떤 자율성의 폭이 확대됐어요. 근데 이제 내용을 제가 딱 보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거의 비슷비슷해. 대등소이야. 뭐 그림 몇 개 집어넣고 사파 몇 개 집고 약간 사실적인 내용도 있는데 거의 비슷한. 그리고 심지어는 내용을 그냥 문장 자체 뺏겨가지고 쓴 것도 있고요. 틀린 사실들 그대로 서로 나눠먹기식으로 쓴 것도 있어. 그래서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자, 그럼 뒤에 넘어가서 이제 146페이지 볼게요. 자, 우리나라 교과서 발행체계를 보면 국사의 경우에는 1974년부터 국정교과서 맞죠? 3차 교육과정. 그래서 현재가 일종도서라는 이름만 달라진 채 국가에서 발행된 단일 교과서가 보급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현재까지 일정도서라는데 일정도서도 이제 없어진 지 한참 됐어 이거. 이게 3차 때 후반에 일정도서 했다가 6차 때까지 사용되다가 7차 때는 다시 국정을 환원됐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게 7차 전에 쓰여진 것 같아 보니까.
그 내용이.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전에 있는 내용을 갖다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만 달리는 채 국가에서 발행한 단위교과서 보고가 되어 있다. 세계사의 경우에 중학교는 사회교과서가 일반 사회같이 지리 경우에 단어가 함께 통합되어 국정으로 발행됐으나 실제 교육과정부터는 검정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세계사 교육과서 검정체계를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교육과정의 단원이 구성된 교과서 내용이 거의 대동하다. 요거 줄치세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죠. 검정제의 도입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다양한 시각들을 반영한다. 이런 측면에서 검정제가 있는데 실제 구성조서 다 국가에서 다 정해놨기 때문에 실제 뭐 한다? 교과서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한 획일적 시각이 지배된다는 거야. 예전에 그거 검정제 문제점, 우리나라 검정제 문제점이 시험 문제 05년인가 그때 한번 나왔거든요. 요 부분이.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라고 볼게요. 자, 국정교과서 정책은 국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획일적 역사 지식을 주입할 위험성 때문에 학계와 교육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예. 그래서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이 이제 쭉 나오죠. 그래서 국가가 편찬한 국사교과서 내용이 교실에 다뤄야 할 역사 지식의 전부인양 받아들이고 주체적인 민족의식의 함량에 대해 감정은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적인 요인들이죠. 내부, 그 역사의 어떤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자, 오히려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진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형식 내용뿐만 아니라 교과서의 반항체제에 대한 개선도 중요하다.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전자교과서는 새로운 역사학습 내용과 방식을 제시하고 역사교재에 주목한다. 하여튼 요게 다 기억할 것은 그거죠. 첫머리 국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성을 차단하고 획일적인 역사 지식에 주입시킨 위험성 때문에 학계와 교육의 비판, 또 획일적인 지식을 주입할 수 있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세 번째 단락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제 역사교과서 내용과 관련된 서술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역사교과서의 단원 구성 및 서술은 대체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통사적 방식으로 쭉 다시 연대기록 방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이나 판단의 요소가 배제된 채 지극히 무미건조한 간결한 기술로 되어 있다.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에 거쳐 반복적인 통사에 접한 학생들은 역사에 흥미를 느끼고 흥미를 읽기 쉽고 그나마 시간상 제약 때문에 매번 피상적인 성적을 그치고 오고 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중학교 2,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이제 3년 동안 역사를 배우는데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나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 거기서 거기야. 그래서 이제 있고 심지어는 그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훑어가죠. 그리고 진도를 다 못 나가. 네.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되게 뭐는 이제 학원에 뛰고 되게 고대 중세 정도 나간 다음에 유럽 중세 정도 나간 다음에 끝나는 게 거의 통상적이거든요. 그럼 고등학교 들어가면 고등학교 2, 3학년 때 이제 세계에 들어가잖아. 선택하거나 동아시아. 그럼 얘들 몰라. 그러니까 모르면 뭐야? 기초도 모르니까 얘들한테 또 그걸 기초 알려줘야 돼. 예. 그게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년에 따라 주제별 혹은 시대별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하며,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학습자 자신의 역사 이해 확립하고 역사학습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탐구적인 학습까지 교과서를 늘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또한 역사교에서 체계적 역사 지식을 전달뿐만 아니라 주체의 역사적 태도와 관점을 변화하는 데 기여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거 해결책으로서 학생들의 역사 주제와 문제, 시대와 인물에 대한 수소 해석하고 평가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학습 활동을 포함시키는 게 효과적이다. 그래서 역사교과서 표본 방식도 요거는 이제 그 위에는 감정과 판단 요소가 배제된 지극히 무미건조한 강렬한 기술이다. 이걸 대한 내용이죠. 그걸 대안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교과서 표본 방식도 지식 제시형, 지식 나열형을 탈피한 다양한 문학적 언어, 내러티브 같은 것들이 표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역사교사 역시 교과서 내용의 수업을 다룰 최소한 기본 지식이라거나 학습할 역사의 지식을 전부 담고 있는 절대적 수업 도구란 이걸 탈피해야 된다. 이건 이제 그 도구적 중요성이라고 그러니까 절대주의 교과서인가보다는 성적적인 교과서보다는 도구적 교과서를 가져야 된다. 실제 교과정이 있죠. 그래서 교과서는 교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설명하고 학생들이 주입해야 할 절대적 도구, 수업 도구가 아니라 역사적 사고와 역사 의식의 형성에 도움 준 학습 안내서 기능을 해야 된다. 자, 이들을 위해서는 교과서 역사 지식이 나열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역사 탐구를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파,
지도, 사료, 탐구 문제 같은 학습 보조 자료를 활동을 안내를 담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교사가 자신의 수업 목적에 따라 교과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활동을 개발하고 필요한 활동을 또한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해야 된다. 재구성한다고 학습지 같은 걸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학습 안내서 기능 같은 거 해갖고 두 가지, 그래서 이제 도구적 교과서관을 갖기 위한 절대적 교과서관이 아니라 이런 것들 두 가지 방법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보면요. 무엇보다도 역사 교과서를 활용해서 가장 어려운 점은 교과서 담고 있는 많은 사실, 개념, 해석, 평가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제이다. 교사가 정해진 수업 시간 내에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전부 다루기도 힘들지만 교과서 지식만을 정리하여 전달 역사 수도 그 한계가 있다. 사실 교과서 지식이 그 방대한 양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한 시대나 지역 혹은 주제에 관한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미흡하다. 자,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과서 단원이 그 내용의 성격에 따라 일부는 다소 그냥 지나쳐 개괄적으로 다루고 일부는 심화 강조하는 부분으로 접근하겠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그냥 쭉 읽고 넘어가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탐구학습한 부분 좀 집중력 파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예. 그래도 여러분들 인공호흡 할 때도 마찬가지죠. 필요 없는 것에 매달린 부분도 있어. 그래서 전혀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은 부분인데 예전까지 어쩌다 혹시 해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은 그냥 대충 넘어가. 그런 부분은 계속 공부하시는 거야. 장수생들 특징이 그거예요. 핵심을 못 잡아. 그래서 쓸데없는 것들 너무 많이 보는 거. 쓸데없이 막 요약하고 그 시간에 핵심적인 것을 찾아서 선택을 집중하기 제일 중요하죠. 나머지는 가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교사의 치밀한 준비하에 교과서 단원과 그 내용을 완전히 재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이처럼 교과서 활용사의 문제가 교과서의 절대적 교과서를 보는 종래의 관점을 버린 것을 풀어가야 된다.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쉽지 않죠. 현실 교육에서는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교과서와 관련된 내용들 봤고요. 그 다음, 다음 시간에는 뭘 보냐, 시각자료와 관련된 역사적 지도나 사진 그림, 뭐 이런 것들 이제 연포, 이런 것들, 또 밑에 쭉 살펴볼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